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방송도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실시간으로 또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또 소통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조기 해체설 불거진 국민의힘 혁신위.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속 첫 수능. 변별력 잡을까? 아빠가 성폭력. 유서 남기고 떠난 딸.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이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조기 해체설 불거진 국민의힘 혁신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내부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또 친윤계, 또 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 또는 혐지 출마 권고에 대한 무반응의 조기 해체론, 또 혁신위 보이콧 등의 움직임까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또 쉽지 않은 혁신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해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졌죠. 그렇죠. 국민의힘 혁신위가 발족하고 여러 안건들을 내고 있는데요. 네. 제 첫 일성으로 던졌던 의제는 대사면이다라고 해서 당내에서 징계를 받았던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였었어요. 그것도 사실 벽에 가로막혔었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긴 했는데요. 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었거든요. 대사면? 우리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대사면이란 용어를 쓰냐. 그건 대통령의 권한인데 왜 우리를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용서해 준다 안 한다 혁신위가 뭔데 그렇게 하냐. 네. 대단한 반론이 있었어요. 두 번째 혁신위 안건으로 던진 게 지금까지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중진 험지 출마론입니다. 중진들이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특히 상징적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세과실을 이런 요청을 받은 이후에 사실 지역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건 관철되지 않겠구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배수진을 친 겁니다. 네. 그래? 우리가 혁신안을 내고 논의해가지고 당에 이런 쓴소리를 던지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벽에 가로막히게 되면 조기 해산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거든요. 지금 혁신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이요. 아예 브리핑에서 혁신위가 역할이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굳이 임기를 채우거나 하는데 연연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조기 종료하자는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일찍 그 임기를 종료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서로 신경전이 당 내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매듭이 어떻게 지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또 인묘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중진 친윤계 용퇴론을 띄워서 쇄신의 고삐를 줬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하거나 또 부정적인 그런 반응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선이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은 불출마를 종용받더라도 아니면 험지 출마를 강요받더라도 지역구를 옮겨서 거기서 새로 터잡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위원장은 본인 뜻을 굽힐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줄곧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언급한 험지 출마론 당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너 우유 마실래? 너 안 마시고 맞을래?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맞을래란 표현은 이 현역 의원들한테 잘 던지기는 어려운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그만큼 강경하게 이른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본인의 해운구 3선을 했던 그 지역구에서 서울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이후에는 그 후속 움직임은 사실상 정체돼 있고 하나의 변수로 혁신위 안건이 나왔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최소한 중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요즘에 유난히 네. 좀 눈에 띕니다. 세력을 과시한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말에 산악회에 가서 또 발언을 했고 또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4천 명이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한 산악회 모임을 가진 거예요. 4천 명이나. 예, 제가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어떤 수치인지를 여쭤봤어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 유권자들을 결집해낼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악회 모임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가 상당히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가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에서 서울 가라, 경기권 가라, 당이 어려운 곳에 중진이 나가서 희생해라라고 하는 국면에 지역구 유권자들과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구 내가 지키겠고 수성하겠다는 의지 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교회 간증 발언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산악회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와중에 본인의 SNS 채널에 교회에서 한 발언을 아예 영상까지 올린 거였습니다. 거기 보면요. 나 비겁하게 정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예요. 누구 눈치 보면서 권력자 눈치 보면서 정치하지 않았다라는 네네. 표현도 나오는데 이때 권력자가 그럼 누구냐라고 네. 했을 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내가 40대에 국회 입성해서 16년 동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험지였다. 심지어는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다시 당으로 생환한 적도 있고 정말 부침이 많은 굴곡이었는데 본인 선친도 사실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시거든요. 본인이 정치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 그 결단을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러면 사회의 어떤 그늘진 곳 약한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현실 정치에 몸담갔던 아버지의 조언이 너 무조건 1등 해라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이란 건 당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장제원 의원이 물론 부산의 영주 측면이 있고 전국구 인물이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혁신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2번, 3번 다시 재차 강조한 거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당내에서 계속해서 반발을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요한 혁신위는 더 강하게 혁신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인요한이라는 이 위원장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평소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의 품평을 종합하면 상당히 좀 직진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미스터 린튼 이래서 네.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스러운 뭐 속된 말로 꼰대 같은 모습도 이제 예.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어떤 강경책을 혼자 아이디어로 혁신이 아니라고 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의 의지가 좀 투영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좀 본인의 입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 인유한 위원장은 꿋꿋합니다. 어쨌든 뭐 일부 의원들의 혁신이 권고대로 결단할 가능성과 관련을 해서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까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해석만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YTN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한번 추진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너무 큰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만남 자체는 거부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의 주문 내용이 소신껏 맡은 임무 거침없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혁신위에서 제일 관철시키고자 하는 건 중진 험지 출마인데 그 중진이라고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른바 장제원 권성동 의원, 주호영 의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분류됐던 인물들이라서 대통령실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의원들과 결별 수순이구나.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이 부분이 지지율의 마이너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거리두기, 결별, 이제는 와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뭔가 이 윤핵관들, 중진들을 좀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고 사실상의 총선에서의 뭐 불출마나 사실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쨌든 인식은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게 정계 은퇴 수순인데 사실 4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국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워낙에 다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관들과 최근에 만찬을 같이 했다고 해요. 네. 총선 출발을 그러니까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러면 뭐 검찰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스태프들이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윤핵관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사실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지 정말 버티고 있는 이른바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이런 윤핵관 의원들의 버티기가 이기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한 취지는 혁신의 핵심이 기득권 타파이고요. 또 기득권으로 상징되는 친윤그룹, 또 영남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부터 희생을 해 혁신이 된다, 이런 취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당내에 엄청난 갈등으로 비치고 있기도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가 발족한 이후에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이슈를 던지고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혹시 이번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와도 맞닿아 있어서 당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에 그래도 지지율을 견인해내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 준비하시거나 지역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당원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큰 차이로 지고 그 이후에 당이 상당히 경랑에 휩싸이고 막 그 지도부가 일부 사퇴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혁신의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기대 섞인 희망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끝까지 관철되는데 하나의 동력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이 되려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도부나 뭐 중진 또 친윤계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그리고 또 험지 출마가 좀 약발을 안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한 3가지 이유로 정리를 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워낙 그 지역에서는 본인의 입지가 탄탄하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되돌아왔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랬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제원 의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의 맹주는 나고 이 지역을 그동안 관리하면서 내가 쏟아부은 열정과 시간과 비용이 있는데 이걸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소속 생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공천 주지 않더라도 당과는 내가 잠시 이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과거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높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보고 할 것인가, 내 지역에 있는 당원과 어떤 유권자들을 보고 할 것인가, 후자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 임기 한 3년 6개월인가 남았는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치러지면요,
대통령은 임기 한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대로 내가 정치적 선택을 하고 사실상 정계 은퇴로 귀결될 수도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좀 셈법으로 하다 보면 출마하는 게 낫겠다. 당장 국민의힘 당적이 아니더라도 무소속으로라도 나가야겠다라는 좀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이런 여러 원인 때문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혁신위원 내부에서는 혁신위 회의 중단이나 조기 해체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내 반발이라든지 좀 반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않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또 언급을 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 발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를 이제 띄우면서 김기현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권을 주겠다. 어떤 그 권한의 제약도 두지 않겠다. 심지어 임기도 정해놓지 않겠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 역량 있을 때까지 당에서 밀어주겠다는 취지였는데 근데 본인이 쇄신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이고, 혁신위에 따르면.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로 세웠다는 게 정설인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출마하려고 했지만 좌절됐죠.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대리하는 듯한 이뉴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부터 이거 험지 출마해라 라고 하니까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혁신위가 우리 조기에 문 닫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기자분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발진하지 말라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너 우유 마실래? 너 이거 안 마시면 때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 조기에 문 닫을 수 있어. 우리 말 들어. 라고 대단히 압박의 수위를 높이니까 그 쇄신의 대상은 그래? 급발진하지 마. 라고 부딪히고 있는 국면이어가지고요. 이 혁신위가 안건을 내더라도 사실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그 지도부에서 의결을 해줘야 이게 안건으로 자리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뭐 기사 내용만 보고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팽팽하고 자, 김기현 대표의 반응을 궁금해하던 분들 많았을 텐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 활동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은 처음에 본인이 이른바 대사면의 대상이 됐을 땐 노발대발했거든요. 왜냐하면 당 고문직을 하고 있다가 뭐 수해 때인가 골프를 친 것 때문에 고문직을 박탈당했는데요. 그렇죠. 징계 성격으로. 그래서 그걸 의결한 김기현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고요. 과거부터 좀 소원했던 관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혁신위에 대해서 엊그저께 비판했는데 본인이 다소 미워하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와 약간의 갑을 세우자 김기현 대표를 꾸짖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혁신위에 정권을 주고 본인이 영입해가지고 혁신위를 띄워놓고서 당대표가 그 혁신위를 비판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고요. 그거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 자체가 당대표가 잘못해서 띄워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혁신위 활동 제약하려고 하고 감시하려고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또 김기현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 또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하셨죠? 일단 이준석 대표는요. 혁신위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뉴한 위원장이 혁신이 띄웠을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아픈 사람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보듬고 가겠다. 이게 상당히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준석 전 대표는요. 방송 등에 나와서 학교 폭력이나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데 제3자가 와서 피해자한테 아픈 사람 너 괜찮니? 라고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내지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피해자는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였는데 성비위가 있다라고 해서 징계하고 축출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토 감정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중진을 왜 다 이렇게 갈아엎으려고 하느냐. 네. 이거는 이른바 한동훈 체계를 깔아주기 위한 하나의 주단을 펼쳐주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놓고 그렇게. 예.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내리 사선인가를 했거든요. 네. 울산 시장도 지냈었고요. 예. 그런데 전국적인 지명도는 사실 정치적 이력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태화강, 이게 울산에 있는 강인데 태화강 건너면 김기현이라는 정치인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뭔가 김기현 대표가 총선을 총지휘하기에는 국민의힘의 얼굴로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대통령을 쇄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가 꾸려질 거고 당대표를 내려오게 하면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테니까요. 거기에 얼굴로 사실 한동훈 내지 원희룡 장관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면서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전조 작업을 이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정치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멘탈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데, 일단 인요한 위원장도 조기 해산설에 대해서 일축을 했더라고요. 이른바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김경진 전 의원, 그러니까 혁신위 대변인을 하는 분은 우리 조기 임기 마치는 것도 의논한 거 사실이다. 논의 테이블 상에서 의견이 오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채찍과 당근 전략처럼 인요한 위원장은 아니 조기에 문 닫을 수 있다면서요? 라고 이제 언론이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기 해체 설에 대해서는 또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강온 전략으로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 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혁신위는 이미 그것을 대단히 센 아젠다로 던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의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혁신위가 이제 내일 현장 회의를 열고 4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혁신위는 징계 취소라든지 국회의원 특권 포기, 또 비례대표 청년 50% 할당 의무화 등 1에서 3호 혁신안을 이제 연이어서 내놓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도 좀 파격적인 혁신안이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언론에서 전망하고 있는 4호 혁신안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른바 불출마 조건, 그건 뭐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별도로 이제 당규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선고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출마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 100만 원이라는 건 벌금이 이 형 중에서는 제일 낮은 형이기도 하고요. 100만 원이라는 건 이제 엄청 다액은 아니어서 그 기준을 하면 탈락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을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3호 혁신안도 비례대표의 50% 이상이 청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공천하고 인재 영입을 하는 건 다른 단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이 아예 방송에서 청년이라는 타이틀만 달았다라고 해서 뭔가 우대해 주는 거에는 좀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도 모아지지 않는 의견이고 이게 혁신위 자체에서 좀 모아진 의견이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서 어느 수준으로까지 수렴될 수 있을지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에서만 내놓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혁신이 성공한 적이 드물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소란한 혁신위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자,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부딪힌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갈까요? 아마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관철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실에서 거듭
이번 총선은 대통령이 치르는 거다.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거다라고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공개된 그 후보 시절의 녹취 같은 걸 보면 내가 민주당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 그리고 국민의힘 뭐 X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발언들도 육성으로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정말 믿고 좀 의지할 수 있는 당을 만들고자 할 거예요. 그게 이번에 총선이 정말 큰 분기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만으로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조기 레임덕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예.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총선이 정말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중, 그 의지를 꺾기는 아무리 윤핵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속 첫 수능 변별력 잡을까입니다. 오늘이 바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네, 비까지 와서 또 우리 네. 수험생들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인데 지금 한창 시험이 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딱 졸릴 시간이어서 위기를 좀 잘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자, 변호사님 기억나세요? 뭐 우리 참 오래전이죠. 우리 수능, 우리 세대 수능. 네, 오래전 그날 기억나시는지요? 예, 방송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거의 24, 5년 전에 시험을 네.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먹먹한 기분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되게 막 찬 바람 맞으면서 맞아, 수험자행에 너무 좋아요. 들어가고 예. 그 후배들이 응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응원 나오고 응원전을 엄청나게 펼치고 그리고 나오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막 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네네. 그리고 제가 딱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수능 날 아마 수능을 보고 오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제 도시락통 들고 오는 걸 보고 네.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컥하지. 얼마나 맞아요. 고생했을까. 그래서 근데 이게 엄청난 행복한 유년의 추억으로 남아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렇죠. 해방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네. 고민의 연속, 뭐 논술 뭐니 뭐 다 준비 추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막막했던 심정이 기억이 나는데 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다 겪었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기도 해요. 참 한참 짠하고 즐겨야 될 그런 그 느낌이 시기에 있죠. 그런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신경이 쓴다는 게. 자, 어쨌든 올해 수능 시험은 엔데믹으로 인해서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또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다고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능 시험장의 풍경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었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코로나 감염된 학생들 시험 어떻게 치냐. 이래서 병실에서 막 별도로 치고 이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감염병 등급도 낮아지고 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필수는 아니고요.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그 비확진 수험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만 2021년부터 23년도 때는 당연하지만 다른 별도의 수험장에서 시험을 봤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 이 부분은 또 달라졌고요. 다만 확진자는요, 밥을 먹을 때 점심시간에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서 먹는 것을 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이 사라진 첫 수능이라는 점에서 난이도가 어떨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 킬러 문항 문제다.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를 팔고 뭐 이랬던 부분이 적발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른바 킬러 문항. 저도 그 신문에 나왔던 킬러 문항이라고 지칭됐던 문제들을 보니까 이건 일단 시간이 되게 많이 주어져도 풀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 제기들이 네. 이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문제 푸는 어떤 기법을 따로 전수받지 않으면 이건 풀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주제를 다 추출해가지고 학원에서는 암기식으로 뭐가 나오면 뭐가 노하우를 알려주는 예. 거. 예. 그리고 아예 사전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걸 문헌만으로 풀어내는 그런 독해 능력을 책정하는 게 원래 시험의 이 취지이긴 한데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지적이 있고 치러지는 첫 수능인 겁니다. 공식.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는데 엄청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까지 했으니 그러니까요. 대단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면 킬러 문항 없어지면 이거 쉬워지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제가 입시 전문가들 인터뷰 내용도 챙겨보고 했더니 네네. 왜냐하면 킬러 문항이 문제된 이후에 모의 수능이 또 치러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더 어렵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이 돼 있던 걸 갑자기 네.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킬러 문항은 한 40 문제 중에 뭐 한두 문제 있다면 킬러 문항을 없앴는데 변별력은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 킬러 문항을 곳곳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쉬운 문제 쭉 풀고 아예 킬러 문항을 그냥 날리지 네. 내지는 찍지 했던 하나였을 친구들도 때는 그냥, 준 킬러 문항으로 난이도가 높은 게 곳곳에 배치돼 있으니까 어. 체감하는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난이도를 어떻게 조율했을지가 이번 수능에 음. 반영이 어떻게 됐을지가 좀 관건이었고요. 네. 그래서 모의 수능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고 학생들이 받았던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조절을 했을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시험에 응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겪어보지 않은 또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팬데믹이 끝나고서 수능을 치는 거고 또 킬러 문항도 사라졌고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수능 시험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N수생 비율, 그러니까 재수를 거듭한 네. 비율이 28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때, 나 시험 망쳤다. 나 그때 확진돼가지고 혼자 분리돼서 시험 보면 컨디션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하고 이러면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리고 의대 열풍도 좀 한몫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이제 선배 아이가 의대에 들어갔는데 네. 그냥 고3에서 바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재수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른바 N수생 수치 들으시면 저는 이 수치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재수, 삼수, 사수 다 통합해 봤더니 전체 올해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의 3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100%로 했을 때 70%가 현재 고3이 시험 보는 거고요. 31.7% 15만 9,700명이에요. 네. N수생으로 나왔는데요. 이거 최고 수준입니다. 97년도 때 최고점을 찍었었다고 해요. 그때가 32.5%, 지금보다 수치로는 조금 높은 수치였는데요. 특히 반수생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반수생. 예, 입학을 대학에- 해놓고서 맞습니다. 포기하는 거. 그러면서 의대 갈까? 아니면 대학을 더 상향 조정해서 한번 가볼까? 그렇다고 바로 합격한 대학에서 나오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입시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의대 열풍이 이어지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이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저희 때도 참 이게 뭐 선입견이긴 하지만 공부 잘하면 이과를 간다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이 거 있었죠. 많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계속 있는 걸까요? 의대 지원이 엄청 열풍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경제 지표는 점점 나빠지니까 내가 그럼 정말 끝까지 정년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는 걸 선택한다면 대학교에서는 의대가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열풍이 몇 년째 잦아들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이과로 정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건데요. 이건 탐구 영역 선택하는 과목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탐구 영역 지원자 49만 2,500여 명 중에요. 사회탐구 영역만 선택 지원한 학생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영역만 선택했다는 건 의대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과학탐구 영역만 선택한 지원자도 50%가 되지 않기는 하는데요. 사회탐구 1개,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4%에 좀 머물렀다고 합니다. 평가원이 사회과학탐구를 분리 발표한 2005년도 이후에 사실 사회탐구 1개, 과학탐구 1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4% 이상이 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 여담이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대를 가고 졸업을 한다고 해도 다들 뭐 이렇게 대학병원이나 이런 뭐 치료가 정말 시급한 수술 뭐 그런 네. 전문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뭐 성형외과나 네, 뭐 치과나 피부과. 피부과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이게 또 어른으로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죠. 예. 예. 자 킬러 문항이 없으면서도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추는지가 이제 올해 수능의 첫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변수도 많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그렇고 또 시험 푸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기존 수능 출제진이 가장 좀 촉각을 곤두세웠던 거는 문제 오류 여부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수능 역대 그 전적을 보면요. 지금까지 7차례 수능에서 오류로 인정된 건 9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수험생들한테는 큰 혼란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뭐 킬러 문항을 제거하고 중킬러 문항으로 채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류가 없도록 출제를 하는 게 더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불수능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됐다고 해요. 막 꼬아내고 비틀어내고 하다 보니까 더 논란의 여지가 커졌었던 건데 네. 2021년도 수능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에 오류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수험생 92명이 소송까지 했습니다. 나 정답 처리해줘야 된다. 왜냐면 인생이 달려있거든요. 한 1, 2점 문제로. 차이로. 예, 그러니까 소송까지 그러니까요. 불살한 네.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오류인지 아닌지 판사도 모를 수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 사실상 그 검증을 의뢰했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 미국까지 한테까지도 갔어요. 예. 미국 대학 생물학 전공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맞냐? 정답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거 오류 가능성은 없냐? 그래서 한 대학 교수가요. 실제로 스탠퍼드대 석좌 교수가 트위터에 이 문제 나한테 이메일 줘서 내가 봤는데 이거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거 교육평가원에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원 정답 처리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도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또 그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야, 대단한데요. 그러면 이게 구제가 언제 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이미 틀린 처리가 됐으면 대학 입시는 끝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참 이게 소송도 빨리 끝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결국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킬러 문항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 지난 6월에 수능 변별력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수능 시험에 대한 이제 입시 구조에 대한 쓴소리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요. 수시 입학은 여러 좀 전형 과정도 복잡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이 학생이 오랜 기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 증빙 자료로 내기도 하고 이랬던 거라서 좀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가 많았는데 네. 정시는 정말 딱 1등부터 꼴등까지 전국 단위로 줄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대, 뭐 약대, 수의대, 한의대, 그리고 치대 같은 데서는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는 그 정시 비중도 늘고 있는데 한 문제 차이로 정말 등락이 바뀌는 거예요. 네. 학교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럼 수험생들은 정말 사활을 거는 겁니다. 한두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감행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친구보다 뭐 3문제를 더 맞추면은 내가 더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그럼 평생이 또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건강한 구조인가. 처음 수능이 도입됐을 때는 1년에 2번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아주 철저한 상대평가, 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내 옆에 아이가 못해야 내가 잘 되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독일은 특히 이런 입시 제도를 자격 시험화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의대가 인기가 많고 이제 심리학과가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대기를 하면 들여는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일단 있고 대학을 가기로 했다면 고등학교 때 자격 시험을 거쳐서 너는 대학에 가는 수준은 되겠다. 이 정도 커트라인을 높인다라고 하면 옆에 친구와 그렇게 피 튀기는 경쟁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킬러 문항이 문제됐던 것도 한두 문제로 이걸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킬러 문항을 맞출 수 있는 학생과 아닌 학생을 분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숨막히고 답답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지 너무 안타깝고요. 자, 또 이런 입시 제도가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좀 과도하게 만들진 않았나 계속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64년도에 중학생이 될 나이면 지금 상당히 어르신인데 네, 그렇죠. 그 어르신들의 어머님이 정말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엿을 만들 때 엿기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답이 디아스타아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에 무즙이라는 보기도 있었어요. 무즙.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무즙으로 혹시 이런 뭐 엿기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 먹는 건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즙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틀렸어요. 네. 근데 한두 문제로 등락이 이제 좀 판가름되고 경기중학교를 가면 또 경기고 가고 뭐 쭉쭉쭉. 서울대 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엄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즙으로 엿기름을 만들어 왔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네. 대박. 이게 우리나라 교육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좀 거론이 많이 64년도에. 되거든요. 64년도에. 근데 지금 한 40년 이상 지났죠. 40년이 뭐예요? 거의 60년이 지났는데 그런 교육열에서 우리나라가 한치라도 벗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미국 석좌 교수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나 맞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입시 구조에 대한 재편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유, 참. 그래도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해방감을 맛보지는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그동안에 그 프레스가 심했으니까. 자, 왜 수능 시험 끝나면 딱 그때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 할인, 뭐 성형 시술, 뭐 무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떤 변호사님 수능 끝나고 뭐 하셨나요? 저는 냉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좀 그 냉면으로 유명한 곳이 좀 밀집해 있는 인근에서 시험을 봐가지고요. 엄마랑 이렇게 추운데 냉면을 먹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생각이 나고 엄청 추웠던 그런 기억 나고 수험표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도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화장을 처음 하고 난생 처음.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 돼지갈비를 먹으러 왔었어요. 맛있었겠어요. 잊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 맛을. 그러니까요. 자, 수험표 들고 가면 할인 혜택 주는 곳들도 꽤 많던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뭐 커피 사이즈업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뭐 파리바게뜨 같은 곳에서는 수험표 들고 가면요. 케이크를 구매할 때 혜택 해준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앱이나 아니면 매장 이용을 통해서도요. 일단 대상음료 5종이 있는데 수험표 제시하면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고 하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 경기 무료 입장권을 수험생들에 한정해서 또 배포를 한다고 하고요. 뭐 CJ 푸드빌, 뭐 빕스니, 뭐 더 플레이스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험표 지참하면 당연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동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하시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와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아빠가 성폭력, 유서 남기고 떠난 딸입니다. 이혼 후에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결국에 이제 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친부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피해자는 21살이었어요. 근데 아빠랑은 이제 이혼 이후에 오래 떨어져 지냈고요. 근데 딸을 자기 집으로 부른 거예요. 아빠잖아요. 친부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강제추행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 성폭행 당할 뻔했다라고 토로하는 음성까지 있었고요. 이 피해 여성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1심에서 5년 나왔었거든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5년형 또 받게 됐습니다. 아주 궁금한 게 이게 처음인 거예요? 이런 게? 이 아버지가 오랜만에 딸을 받기 때문에 이 범행은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요. 딸이 내가 이런 행동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무고하려고 일부러 그런다. 이런 주장을 또 했어요. 재판 내내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딸이 이게 아버지와 통화하는 내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 하지 마 이런 좀 음성들. 근데 이게 증거로는 쓰이지 못했어요. 이게 왜요? 아마 녹음을 한 당사자가 언니였던 것 같아요. 제3자였던 것 같아요. 제3자라서. 그러면 이제 통비법 위반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진전이 사실 못된 부분도 있지만 5년형 결국엔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는 마음에 설레서 갔을 텐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친부가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무고를 주장했어. 더 괘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딸이 나를 거짓으로 고소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 딸은 정말 죽어서도 눈을 제대로 감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정황들이 이제 녹음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뭐 아까 전에 구체적인 네. 그 진술도 있었다고 했는데 친족 관계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상당히 강합니다. 예. 왜냐면요, 이게 일반 강간 강제추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족 간의 이런 강간은요, 성폭력 특례법으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네.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친족을 성폭행한 경우에는요. 하한선이 7년으로 정해졌다는 건 장량 강경해서 3년 6월로 받더라도 네. 3년 6월은 집행유예 형에 아예 불과하거든요. 어. 최소 3년을 이제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또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적절한 형량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사실 피해자가 사망해서 예. 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줄어드는 같아요. 건가요? 예, 피해자 아. 만약에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렀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하는데 피해자인 증인을 불러냈다? 상당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엄벌을 탄원하면 당연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법원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다 중단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덤터기를 씌운 이 상황 좀 안타깝지만 5년보다 피해자가 또 적극적으로 탄원의 의사 등을 좀 개진했으면 네. 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참 지난달에도 또 친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왜 5년을 선고받은 거죠? 네. 이건 더 진짜 너무 나빠요. 예. 왜냐하면 친자식인 첫째 딸을요 10차례 이상 강제추행했고요. 유사강간했습니다. 10차례 이상. 예. 예. 그리고 둘째 딸을 강제추행해서 재판에 넘겨줬는데요. 이 남성 아까 사람이 죽고 뭐 성폭행까지 하려던 그 아빠랑 형이 갔잖아요. 네. 이 사안에서는 그 딸들 네. 우리 아빠 선처해 주세요. 아이고야. 라고 낸 거예요. 그 엄마 선처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까지. 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탄원서에 대해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의사보다 객관적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예, 이게 보시나요? 탄원의 의사지만 이게 실질적일 것이냐라고 재판부가 물음표를 던진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가장이 구속이 되면 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정말 용서해서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런 재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딸들 아빠를 봐주라고 하는 게 엄마의 입김은 과연 없었을 것인가? 네. 아빠의 강요는 사실상 없었을 것인가? 이게 혈연 관계잖아요. 친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탄원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친자식이면 더욱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엄벌에 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 친딸에게 학대와 성폭행을 입삼던 친부의 경우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반성문만 50차례 넘게 제출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그 선고에 반성문이 영향이 있었는지요? 일단 판시를 할 때 네. 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문구가 들어가긴 그렇죠. 했었는데 네. 이 남성 13년형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친딸을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구타랍니다. 팔을 막 부러뜨리고요. 어머야, 네.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운 다음에 불을 붙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좀 온전한 정신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엄청나게 때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무려 52차례나 반성문을 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런데 이게 진실을 한 반성일지
그렇게 보지 않고 요즘 반성문 엄청 많이 내더라도 네. 드라마틱하게 양형에 반영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좀 성인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당했던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친족 성폭력에도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근데 좀 문제가요. 예. 12살까지 당했다. 음.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렸을 때 당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무슨 행위인지도 잘 알 맞아요, 수가 맞아요. 없어요.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요. 근데 13살에 당했다? 이건 공소시효가 또 있어요. 너무 애매하네요. 예, 애매하죠. 성인과 음. 마찬가지로 10년의 시효라는 게 있다 보니까 최소한 23살 전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3살 때 피해를 받았으면. 그래서 아예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처참합니다. 네. 기분이. 친족 성범죄는 신고조차 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공식적인 범죄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부터 시작하는 게 친족 성범죄 근절로 한 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자,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법률적으로 상담받고 싶다 아니면 고민이 있다, 또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나가는 자막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후에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